네, 그럼 이번 3차 토론의 주제는 부산의 여러 사회 문제인데요. 저도 고향이 부산이고 가족들이 부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느 후보께서 부산의 사회 문제와 현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할까요? 네, 사실 이번 시장 선거는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의 현안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어떤 문제가 심각한지 제대로 알고 있는 준비된 후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여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현주 후보님에 대해서 시정 운영 경험의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산시 공무원 숫자가 본청에 그리고 구군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산시장은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덕신공항을 가지고 봐서 아시다시피 이 공항 문제를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행정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력과 때로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제가 세세한 행정가로서의 어떤 부분들, 아무래도 그런 부분, 실무적인 부분들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아주 유능한 부시장을 또 모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공직자 중에서 유능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저는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아동학대, 사실 부산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 아동학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고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 그리고 가정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박성호 후보께서 부산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아동학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정인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아동학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쉽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한 아동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교육 또는 공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민간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나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젊은 부부가 정말 갓난 아기를 정말 학대를 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 박성훈 후보님도 6살이면 정말 이쁠 때, 한참 이쁠 때인데요. 그때가 제일 이쁩니다. 제가 이렇게 네. 보니까 조금 한 3, 4학년 올라가면 그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네, 그때부터는 약간 미운 아이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이 의외로 말이죠. 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그러니까 입양 가족에 의한 학대보다 훨씬 큽니다. 친부모, 계부모 포함해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75% 이상이고요. 이 입양 가족에 의한 학대는 0.3%,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대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부모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는 경우도 많고, 옛날하고 대가족 제도하고 달리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장이 되면 제가 이제 시에서도 저는 동네 곳곳에서 부모 교육 같은 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부모 준비를,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생명을 어떻게 존중해야겠다. 이런 교육을 좀 시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서의 모니터링, 그리고 이웃에서의 관심,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관심, 그러한 협력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정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네. 후보님에게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보님이 내신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좋은 공약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소상공인, 요즘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죠.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들,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네. 저는 뭐 요즘에 또 국민 위로금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이 영업 손실 보상의 측면에서 더 많은 어떤 위로금 또는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이 찔끔찔끔 주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 물론 그것은 최대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손실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은 부산시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공 건물들이 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할인을 해주자. 임대료 인하를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중요한 게 영업시간을 제한을 많이 하는데 요새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반찬을 따로 먹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무조건 막 이렇게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후보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소상공인, 특히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이미 부산시에서 감면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매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재원의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보님 공약을 보면 매달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제한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최대니까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영업의 제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실, 그것하고 이게 보상의 성격으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무작위로 이렇게 영업 제한을 심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보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님, 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이 지금 소상공인이 대충 몇만 명 정도? 지금 한 이제 35만 명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25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산시에서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소상공인들 매출액 3억 미만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 소요된 재원이 약 1,856억입니다. 네네네. 단 일회성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1,856억이라고 하는 많은 네네네. 돈이 소요됐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100만 원씩 일회성으로 어떻게 보면 단시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약속을 드린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억 원, 최대 1억 원까지 희망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선매출을 일으켜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승수효과 안 그래도 제가 차원이라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었는데 네. 잘 됐네요. 네. 네.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조 정도를 하겠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발행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재원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퍼주기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지금처럼 재난의 상황에서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 특히 제한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상해야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 지금 측면에서 예, 네. 그 이 상품권 지금 1조인데 어떻게 네. 이것은 재원을 조달을 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추산해 본 바에 따르면 약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100만 원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있는 상품권은 매출을 일으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내년에 1조는 어떻게 결국은 네.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약 3천억 정도가 네. 되는 거죠. 제가 일회성으로 100만 원씩 3억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했을 때 아까 1,856억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수 효과 약 15배를 생각해 보면 매출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는 근데 거죠. 이제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 또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이제 합니다.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90%를 갖다가 이제 시가 매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 90%가 매입을 있더라고요. 하고 네. 또 한도는 네. 지난해 매출액의 50%를 네, 네. 가지고 시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시가 매입하는 그 90%가 3천억, 4천억 정도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선판매가 이루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최대 9천만 원까지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할인된 50% 할인된 상품권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당장 매출이 일어나서 좋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몇 개월만 참고 있으면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후보님은 이제 많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낫다. 그리고 뭐냐면 이게 이제 상품권인데 상품권을 누가 발행하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것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가지고 그 발행한 또는 그것을 매입한 곳에 한정돼서 이제 쓸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그 구두 상품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아무리 할인이 된다고 해도 이게 과연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여지겠냐라고 좀 의문이 들고 그냥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는 직접 현금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현금을 주는 그런 시기도 있고요.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제 구조를 따져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매출을 실제로 일으켜 드리는 게 훨씬 더 승수 효과나 우리 경제 유동성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도움이 크다고 생각을 이론적으로는 네, 매출이 일으켜지고 또 승수 효과가 일어나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과연 그 상품권을 할인해 준다고 사겠냐 싶고 조금 의문입니다. 그냥 한번 현금 제가 주는 게 훨씬 예를 들어서 낫다라고. 학원을 보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년에도 보내야 되는 학원이라고 하면 네. 지금 5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사고 또 어려운 학원 업주 입장에서는 지금 9천만 원을 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발행을 해야 도움이 되잖아요. 된- 발행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 어쨌든 10%를 부담하고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 누가 그걸 발행을 할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관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설계를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그 어린이 안심보험이라고 네. 또 공약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어린이 안심보험을 시에서 지원해서 가입하게 하겠다. 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단체 보험의 성격이죠. 우리 부산시에 계시는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많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고요. 시가 단체 보험 형태로 해서 비용을 낮추게 되면 부산시에 계시는 어린이들 등 부모님들은 큰 어려움 없이 위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저는 근데 이제 생각을 저도 합니다. 사실은 뭐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50에서 1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요. 이건 또 재원이 얼마나 듭니까? 예, 저희가 추산해 본 바에 따르면 대략 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거는 보장 비율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1,000억에서 2,000억을 들여서 꼭 보험을 들여주는 게 그게 효율적일까? 기왕 그 돈을 주실 거면 차라리 사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후에
다치고 나서 보험에 의해서 하는 보상해 주는 거.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보험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 것이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인가. 사실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어린이 안심 도우미 같은 걸 한다든가. 그리고 또 제가 AI 생활안전 서비스라는 걸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어떤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의 행동이나 동선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의 생활 안전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건 개발하는데 사실은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뭐 안전 도우미를 갖다가 보내준다든지 저는 그게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은데 사실 사고가 나고 나서 보험으로 해주겠다.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저는 아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보험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모든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기결이 되죠. 재원이 충분히 있고 또는 가정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적인 보험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산의 많은 어린이를 두고 계시는 어려운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의 어린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어디에도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서 내가 든든하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될 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55 보급창 문제를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덕 신공항과 55 보급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덕도 신공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이 2030년 월드 엑스포 이전에 완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55 보급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추진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8부두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전을 해야 빠져나가야 거기를 이제 3단계 북한 개발을 하면서 거기까지 2030 엑스포 부지로 포함이 좀 돼야 앞으로 이렇게 2030 엑스포의 개최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이 희망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을 시킬 때 어디로 보낼 것인가 또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신항만에 이제 부지가 있으니까 신항만 인근에 이제 부지를 마련해서 신항만 쪽으로 옮기고 또 신항만 쪽에 보면 신항만이 사실 이제 해수부 산하고 또 기재부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보급창 쪽에 국방부하고 그 부지들을 이렇게 좀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방식이 아마 네네네,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의해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LPP라고 불리는 연합토지 관리 이용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이전 필요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결국 기부대 양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55 보급창이 월드 엑스포 부지 내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유료 구역이 현재 266만 제곱미터에서 훨씬 더 확장이 됨으로써 우리 엑스포 유치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부대 양녀 방식, 저도 그 공약한 게 그 그 방식인데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결국에는 이제 해수부하고 그걸 맞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행히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서로 조율을 하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정도 수준의 이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의 어떤 정치적 결단 그리고 정치적 조율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이제 정치력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그런 이제 세부적인 실무적인 것들은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부시장님이나 또 고위공직자들이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네. 이 55보급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청와대, 국방부 그리고 관련되는 국무조정실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네.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결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문제가 미군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미군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가 혜택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부산시 혼자만의 노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부산시 국방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업부 관련되는 부처가 다 협의해서 대통령의 결단하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박성은 부시장이라고 얘기할 뻔한 박성은 후보님께서 굉장히 유능하신 것 같고 뭐 혹시 이제 제가 또 잘 되면 정말 박성원 후보 같은 훌륭한 분들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담으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혹시 후보님 제가 시장이 되면 네네. 저와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실무적인 걸 도와드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 공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는 제가 357이라고 하는 공약을 네.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매년 30개에 해당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사설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이용률을 70%까지 올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125군데 정도가 폐업을 하거나 전환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군데 정도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꿔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어떤 시설의 차이라든지 보육에 있어서 질 크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우리 아기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그 사립 유치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결국은 질을 높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한 번에 전환을 할 수는 없고요. 아마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스스로 민간 어린이집 경영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희망하거나 신청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어떤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의 꿈이 있어서 경영 이제 투자를 하고 맞습니다. 재단을 설립하셨을 네. 텐데 하시다가 근데 이제 강제 매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사유재산권을 70%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장기적인 목표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 시설 숫자가 아니고 이용 비율을 70%까지 10년 후에 높여가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목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의 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요. 국공립은 국공립이라고 해서 정부나 시립이 다 시에서 다 책임을 지는데 민간은 우리가 보면 분명히 무상보육이라고 해놓고 이걸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저는 그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종사하는 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지원을 하고 또 급식비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히려 지원을 좀 해서 그 균형 맞춰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차등 보육료라든지 이 부분을 차별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 풀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릴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합국당 운영비라든지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 보육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차별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결국 시설이라든지 수요, 또 교육의 질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어쨌든 재원 투입 자체가 다르니까요. 무상보육이잖아요, 그죠? 사회권적 기본권인데 그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여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그건 드렸고요. 좀 네. 약간 사회주의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제가 하나 네. 뭐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그러세요? 그럼 먼저 저에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사실 뭐 이거 엊그저께도 제가 글을 쓰기도 했고 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해서 이 퀴어 축제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 그리고 이거에 이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이런 축제가 있었다가 사실은 중단이 됐죠. 그래서 허가 신청을 내달라고 하면 내주실 것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사실 성소수자들 LGBT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소수자들의 자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지만 그 선택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역차별이라든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이분들이 모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접근 시각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가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회적 성숙도, 합의 등을 따져서 아마 허가를 현실적으로 내어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도가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개방된 사회에서도 주별로 이 부분을 접근하는 시각이 다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보님의 어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지도자로서 그런 입장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뭐 어떤 건가요? 제가 오히려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성소수자들 개인적인 권리, 인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들의 문제로 비하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공식화되거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물어보셨으니까 성소수자 뭐 이렇게 어쨌든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가 주인데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할 권리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할 자유도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 독점적으로 자신의 자유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행복 추구권, 나의 종교의 자유, 나의 양심의 자유, 나의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자유도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대할 자유도 있다. 그리고 반대되는 내용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할 자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인종이라든가 남녀하고 달리 그 부분은 사실은 반대냐 아니면 찬성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퀴어 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달리 여기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사회의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 사회에서 어떤 미풍양속 이런 것들을 해치면서까지 허가 내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후보님도 비슷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엄마로서 정말 사실은 굉장히 문제의식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 책을 보면서 좋은 의미에서 성교육이라고 하지만 아직 인격이 발달되지 않은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너무나 조금 낯설은, 그리고 우리의 정서나 문화에 맞지 않는 그런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박성훈 후보의 발언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현주 후보께서 박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그런 순서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를 드리고 싶으면 사실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는 그런 헤게모니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헤게모니 집단에 의해서 사실 낙인을 찍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역차별이라든지 이분들의 권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시되거나 이런 일은 우리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막아야겠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반대할 권리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현주 후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크게 차이점이 있다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주 후보님, 박 후보님을 향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요새 정말 어르신들이 점심을 못 드세요. 근데 제가 공약을 부산의 경로당에 점심만큼은 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겠다 했는데 우리 박 후보 네, 죄송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현주 후보의 마이크는 꺼지게 되었고요. 아마 이 부산의 노인복지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 주어진 시간 활용하셔서 박성훈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산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제 내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65만 명이라고 하는 노인들이 부산에 계시고요.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일은 젊은 인재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대책을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굉장히 중요하죠. 부산시 올해 저희 적자 규모, 채무 규모만 따져볼 때도 약 3조 505억 정도가 달합니다. 이게 예산 대비 비율로 따져보게 되면 약 24.9%, 행안부가 지정한 어떻게 보면 위관리, 그런 단체에 진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우리 행정가들이 좀 더 촘촘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 예산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육이라든지 양육과 관련되는 후보님의 입장에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약속해드린 357 프로젝트,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로 양립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내놓은 그런 부산 희망 상품권 제도, 어떻게 보면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무를 알고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경제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부산 경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돈이 돌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주는 그런 돈,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실제 매출을 일으켜서 승수 효과를 통해 부산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두 분의 열띤 마스 토론 잘 들었고요.